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방송 RTV의 알권리 지키기 박대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제 양쪽에 계신 분이 우리나라 이 정보공개 청구에 거의 그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에는 정보공개 청구의 도사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전진환 소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은 전공도사라고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네. 예, 여러분의 전공도사 전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 도사 위에 도사를 우리가 뭐라 불러야 될지 몰라서 일단 시조세라고 불러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시조세 명칭이 좀 너무 정말 정보공개 청구의 거의 뭐 조상. 원조는 너무 또 너무 또 그래서 자 하승수 변호사님 인사. 예, 반갑습니다. 시조세라고 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지금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이 이제 도입된 게 1990년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로 한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정보공개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제 아마 좀 대중화된 것 같고 또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사실 잘 쓰고 있지 않을 때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라는 그 우리나라의 좀 역사에 남은 정보공개센터를 두 분이 사실 들었죠. 그래서 그때 저도 뭐 잠깐이라도 참여했던 것이 아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그 두 분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것은 아마 앞으로도 정말 기록에 상당히 기록적 가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이블처럼 많이 회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이 또 뭐 어떤 특별한 인연도 있으시죠? 예, 제가 이제 우리 하 변호사님은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제가 이제 21년 전에 참여연대 입사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활동과 교육이 되게 빡셌습니다. 한 3주 정도 받았는데 첫 번째 시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활동가들한테 처음에 정보공개 청구 가르쳤는데 네, 그때 그것이 저희 직업이 될지는 좀 몰랐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하성수 변호사님 그때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에게 이 활동의 지평을 넓힌 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처음으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진환 소장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시조세가 맞나요?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2008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할 때 네. 우리 하 변호사님이 이제 소장, 제가 사무국장 이렇게 이제 기본인 창립을 했고요. 주축으로 예. 우리가 이제 주장만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입증하는 단체, 아예 사실을 딱 증명하는 단체 이런 네. 것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정보공개 청구 전문 단체를 이렇게 네. 만들게 된 것이죠. 그때 같이 시작했던 게 벌써 이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그 사이에 처음 당시 정보공개센터 만들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대중화라든지 그때는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저도 가끔 이제 수수기자 교육을 하거든요. 기자들이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에 되게 놀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자들도 정보공개 청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공로가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하 변호사님 이따가 소개는 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 하 변호사님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네. 그 법무부 장관 업무 추진비가 맞습니다. 예. 하여튼 정권 바뀌고 나서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좀 해서 이제 했는데 계속 비공개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미국 출장 갔다 온 미국 출장비 쪽도 비공개가 나왔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업무 추진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집행 내역은 공개를 해줘가지고 그 자료를 보니까 좀 약간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카드 사용 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무부에 그게 또 비공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또 법적 대응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네요. 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방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하성수 변호사님은 정보공개 청구 다음에 단계가 이의 신청이 있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행정소송이지 않습니까? 그 행정소송 단계를 하 변호사님이 아마 그 가장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너무 이 어떤 대응이나 실제로 이제 승소한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아마 오늘 말씀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노하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 그 한동훈 장관은 참 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다음에 최근에 저도 한번 정동에 청구해봤는데 뭐 차량 운행일지 그 다음에 블랙박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다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다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목격자의 증언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 이분이 다 비공개를 하고 결국에 이 목격자마저도 자기가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번복하는 바람에 지금 혼란스러운 선택이 납니다. 사실 알리바이를 잠깐 그 공직자의 알리바이 입증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비공개 또는 부존재 결정을 내려서 이 사람이 참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선택.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무부 홈페이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최근에 11월 24일에 업무 추진비를 공개를 했습니다. 장관 업무 추진비를.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3분기 것을 공개했는데 한 달에 서너 번밖에 이제 업무 추진비를 쓰지 않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네, 장관들은 사실 매일 업무 추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에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뭐 기념품도 사고 또 여러 가지 경영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하 변호사님이 이렇게 카드 내역을 청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무부가 이제 장차관 업무 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그건 일종의 가공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가공 자료가 아니라 이제 제가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한 것은 원 자료를 보자. 그냥 법무부 쪽에서 설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가 처음에는 이제 카드 매출 전표 같은 걸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카드 매출 전표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카드사에서 보내는 카드 이용 내역서로 요즘에는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좀 카드 이용 내역서 자체를 보자. 왜냐면 지금 법무부가 공개하는 건 일종의 가공 자료 이제 새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원 자료는 일종의 카드 이용 내역서니까 원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가공 자료를 공개하는데 원 자료를 공개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예 그냥 공개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근데 가공 자료 자기들이 가공해서 뭐 이렇게 장차관 업무 추진비 이렇게 썼다고 하는 내역은 공개를 해놓고 막상 이제 카드 이용 내역서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건 또 비공개를 하는 겁니다. 좀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능성은 혹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단 또 청구를 할 때 이게 이제 장차관이 쓴 거라는 것도 사실 본인들이 뽑아낸 거기 때문에 뭐 카드에 장차관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쓴 카드 이용 내역서,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 이용 내역서를 공개해달라고 한 건데 그걸 비공개를 한 걸 보면 좀 뭔가 미심쩍은 게 있지 않는가 싶고요. 왜냐면 카드 이용 내역서는 카드 쓰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거기 뭐 시간, 장소, 금액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맹점. 예, 가맹점 그러니까 장소 정도 나오는 거지. 뭐 그 이상의 정보는 없는 자료인데 그걸 왜 공개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좀 의문이 들어서 하여튼 좀 피곤하게 하네요. 계속 소송을 하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그런 자료들은 부장이 거의 공개를 하잖아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보공개 평가위원이었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비는 이제 매달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그렇죠. 그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점수표 중에 점수 평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보니까 석 달에 한 번씩 공개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잘 없고 그리고 최근에 장관들은 굉장히 공개를 아주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추세죠. 예, 이슈가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서너 건밖에 쓰지 않았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썼다면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하지만 만약에 특수활동비나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하는 이런 돈으로 다시 돌렸었다고 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언급 잠깐 하셨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출장도 갔다 왔잖아요. 출장자가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 직원 3명이었고 출장비가요 무려 4,840만 원입니다. 7박 9일인데 이 상세한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운임을 2,459만 원, 최저비 2,339만 원, 이 총액만 발표했어요. 야
이것에 대해서 이게 비공개 사유를 국익 침해라고 했어요. 예. 이건 정말 어떻게 봐요? 그건 뭐 소장을 지금 접수해 놓은 상태인데 네네. 아니 저는 뭐 4,800만 원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꼭 필요한 출장이었다면 네. 뭐 4,800만 원이 아니라 뭐 그 이상을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아까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업무 추진비를 뭐 많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뭐 카드 사용 내역서를 공개 못하는 거 이런 게 문제고 미국 출장비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 출장 가서 4,800만 원 이상을 써도 좋은데 그러면 그 쓴 내역은 공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간 것도 그 소송 법원 판결을 통해 다 공개하라고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와 있고 또 의장이면 사실 입법부의 수장이니까 뭐 그 대통령에 준하는 직인데 그런 사람이 해외에 가서 쓴 해외 출장비도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왜 이게 법무부 장관이 쓴 게 공개가 안 되는지 그리고 본인 말로는 굉장히 알차게 출장을 갔다 왔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알차게 갔다 왔으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더 그냥 오히려 공개해가지고 네. 칭찬받으면 되지. 네. 내가 알차게 갔다 왔다. 근데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제가 공개하라고 한 게 뭐 누구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출장을 가서 네. 교통비는 얼마를 어떻게 썼고 뭐 숙박비는 얼마를 어떻게 썼고 밥값은 얼마를 어떻게 썼고 그걸 공개하라는 건데 그걸 공개 못한다는 거는 사실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공개 못한 이유도 국익이라는 네. 국가안보 뭐 외교관계에 지장이 초래된다 이러는데 스스로 대통령이랑 국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뭐 국회의장도 공개하고 법무부 장관. 그게 뭐 어디서 밥 먹었고 뭐 숙박을 어디서 했고 뭐 미국 안에서 뭐 워싱턴 뉴욕 사이를 이동했는데 그걸 어떻게 뭐 얼마에 어떤 교통편으로 이동했고 그게 무슨 외교관계고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처리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출장비 청구는 그동안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공개됐고요. 출장비 제일 큰 게 이제 비행기 값입니다. 네. 보통 이제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데 장관급 이상들이 이걸 타게 되면 너무 비싸요. 일반 이코노미에 비해서 한 7, 8배에서 10배까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또 호텔도 이제 필요 없이 너무 큰 호텔에 가서 이제 너무 화려한 호텔을 가게 되어가지고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그동안 공개하는 것이 그냥 상식적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비공개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소송까지 해서 국민이 장관이 쓴 그 출장비를 봐야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국력 낭비죠. 이게 또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한다면 결국은 법을 집행하는 거에 가장 앞장서야 될 법무부가 법을 위반한 네, 것이 되는 거죠. 정보공개법도 법이고 네. 공개해야 되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도 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법을 지키는 역할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역할을 한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그동안 정보공개 소송을 해본 경험으로는 이게 비공개 정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비공개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뭐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지장이 처리된다. 이게 뭐 네.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잤느냐가 무슨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지장이 처리된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옛날 그 윤창중 씨의 그 미국에서 큰 네. 소란이 있었잖아요. 네. 여성 인턴 그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는 국민들이 출장비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그 여러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좀 있긴 한데 장관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대통령 수준의 보안을 국익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비공개한다는 것은 저도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사후에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보안에도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그렇죠. 거죠. 사전 계획이 사전 계획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출장 갔다 온 다음에 출장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좀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료까지도 공개를 못하고 업무 추진비 카드 이용 내역서를 공개 안 하고 출장비 집행 관련된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이런 거는 좀 하여튼 좀 법무부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설사 만약에 뭐 잘못이 없다면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정보를 감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법무부가 비밀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그 증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돈을 쓴 거를 공개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사실 자격이 없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예. 국민 세금을 가지고 돈을 썼으면
보여줘야 그런데 또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네. 뭐 업무 추진비를 조금 썼다라고 지금 얼마 전에도 기사들이 막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뭐 미국 출장 갈 때에도 무슨 그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 탄다. 뭐 이렇게 또 언론에 홍보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홍보는 그렇게 뭐 국민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썼다라고 홍보하는데 막상 한번 자료를 보자. 네. 검증 한번 해보자 이러면 비공개. 그게 말이 안 되는. 그게 이상. 근데 그런 기사를 받아 쓰는 언론도 저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아니 장관이 알뜰하게 썼다고 하면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도 없이 그냥 홍보성으로 받아 쓰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전공의 청구 제도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거는 좀 언론하고 이 한동훈 장관의 유착 관계 같은 게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아무리 그게 자기 출입처지만 이렇게 검증 없이 네. 기사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변호사님 지난 정부 때도 그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검찰의 네. 특수활동비. 네. 그리고 그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 청구를 하고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신데 이게 그 시청자들은 사실 이게 비슷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쓰는 돈이 있고 검찰이 쓰는 돈이 있고 네. 이제 제가 지금 한동훈 장관 거는 이제 소송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쓰는 거는 이제 현재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하고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썼던 이제 업무추진비, 뭐 특정 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보기 청구를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1심에서는 지난 1월달에 이제 승소를 해서 지금 이제 항소심 판결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곧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년 한쪽으로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물론 대법원까지 갈 대법원까지. 거라고 예상을 네. 합니다만 어쨌든 빨리 보기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법무부나 검찰이 지금 계속 보면 소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국민인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 저 취재진들이 법무부 그 정보 처리 대장 있잖아요. 정보공개 청구 네. 처리 대장을 청구해도 목록이잖아요. 네. 사실은 국정원도 목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이 목록마저도 비공개 결정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보공개 처리되자. 네. 처리 대장을 비공개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목록은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보다 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법무부라고 해요. 정부하고 검찰이 어쨌든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이제 뭐 이제 특수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이제 제가 국회 상대로 이미 네. 여러 차례 소송을 해가지고 전부 다 공개하라는 판결을 다 받아낸 적이 있고 뭐 업무 추진비는 워낙 여러 기관들 상대로도 소송해서 공개 판결이 난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료까지 공개 안 된다는 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뭐 특수활동비나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는 뭐 국회에는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행정부는 또 뭐 어쨌든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1심 판결을 보면 제가 이제 1심 판결을 승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심 판결을 보면 뭐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결국 뭐 밥 까먹고 카드 쓴 건데 판사의 판단은 이게 뭐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하여튼 검찰이나 법무부가 행정부 안에서도 특히 좀 문제가 많은 비밀주의가 심한 곳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수사 감사를 받는 이제 그런 곳을 그런 일을 진행하는 곳에 기관에다가 내부하는 돈인데 주로 이제 야근하면 돈인데 뭐 아무 없고 또 직원들 약간 경력이 주고 교통비수 이런 돈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으로 나왔던 분이 이 특정 업무 경비로 본인의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자 풀리는 용어로 이걸 사용하셔가지고 한번 낙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돈, 그 당시에 그 제도가 어디서 들어왔냐면 이 돈을 써야 될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왜냐면 자기들 밥값 안 주고 본인이 그거를 자기 계좌에다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업무 경비도 그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소송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행정부에서도 이런 돈을 엄격하게 써야 된다 이런 이제 판례를 남기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공개 정보공개 청구를 결국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정보공개 제도 자체가 지금 근간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저는 하지만 소송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예, 이게 뭐 지금 몇 년씩 걸리는 소송인데다가 뭐 이게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저도 요즘 좀 피곤하다는 걸 느끼는 게 그리고 뭐 그 검찰하고 지금 상대하고 있는 소송은 뭐 검사들하고 뭐 법무관들이 쫙 나오거든요. 네. 쫙 나와가지고 검사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보통 이제 정부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하면 이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부 법무공단을 많이 선임하는데 근데 검찰은 직접 그 대검 공판 송무부가 송무부장이 직접 나오거든요. 네. 네, 송무부 과장이 대검 그 부장 검사가 직접 네. 나오고 또 그 밑에 검사랑 이제 법무관들이 쭉 나오는데 저도 소송하고 있지만 참 저 사람들 다 우리 월급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그 세금 안 보여주려고 하시니까. 그 안 보여주려고 뭐 몇 명이 그냥 그 몇 명이 그냥 자기들이 얼마나 이 소송하느라고 자기들도 에너지를 많이 쓰겠어요. 그럼 월급을 한번 청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장 검사부터 해서 뭐 밑에 검사, 뭐 법무관들 그냥 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거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애쓰고 있으니까 참 한심한 국민을 배반하는. 예. 자, 그리고 법무부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를 상대로도 지금 정보공개 네. 좀 청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이제 싹 한번 정리했습니다. 아, 이게 예산 낭비 사례. 특히 이제 부산 국회의원들 아, 예, 그렇죠. 14명이 예산 제대로 예, 맞습니다. 예산도 독립해서 예, 그러니까 정보 공개는 싹 정리를 해서 이제 다 공개는 되고요. 국회는 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검증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번 뉴스타파랑 시민단체들이 같이 검증을 했더니 또 국민의힘 부산 지역 14명 국회의원들이 돈을 또 엉뚱하게 빼돌려가지고 좀 불법 정치 자금이죠. 그 작년 4월에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기 전에 국민의힘 부산시장에서 이제 선거공약개발단이라는 걸 출범을 시켰는데 네. 그 선거공약개발단 뭐 거기 뭐 전문가들 다 불렀을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식대, 뭐 회의비, 수당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국회 사무처에 이제 가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연구 용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내가지고 국회 사무처 예산 3,300만 원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공약 개발 활동으로 결국 지원되도록 만든 사건입니다. 이거 사실은 저도 국회 예산 감시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개별 국회의원들이 일탈 행위를 하는 건데 이거는 14명이 조직적으로 네. 아주 조직적으로 날짜도 똑같은 날짜에 돈도 이렇게 받는 사람이 10명이거든요. 네. 3,300만 원을 10명이 똑같이 받으니까 330만 원씩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주는 사람은 14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낸 국회의원은 14명이고 부산이면 거의 국민의힘 네, 다 국민의 국회의원 14명이죠. 저도 정책 연구 영역을 이제 국회를 상대로 사무처에서 하는 걸 해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보통 그런 걸 할 때는 법안을 만들거나 해외 사례 소개할 때 좀 연구를 좀 진행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직접 그 연구 영역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아니 굉장히 사실은 양심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공개된다는 생각을 별로 당시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뉴스타파나 시민단체들이 이걸 이제 정보공개 청구해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고 그 이제 결과로 보니까 대부분이 이걸 이제 표절하거나 본인들 아는 사람한테 몰아주거나 이런 돈으로 이제 써가지고 이게 큰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14명이 단합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렇죠. 네, 이게 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예 이건 네. 저 사실 그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 사실 이거는 뭐 14명이 공모한 건 분명하고 그렇죠. 공모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 그 선거공약 개발 활동하는데 그건 정치 활동이죠. 그러니까 정치 활동에 들어가는 돈은 다 정치 자금입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법에 따르면 정치 자금은 법에서 정한 통로로만 받을 수 있고 그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지출할 수 있는데 근데 국회 사무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유용해가지고 3,400만 원 유용해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쓴 거죠. 국민의힘 부산시장 정치 자금으로 쓴 겁니다.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냥 정치자금법을 위반해도 비난받아야 되는데 이건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들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 정책개발활동하라고 국회 사무처에서 따로 주는 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자금을 썼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다 피선거권 상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안타까운 건 하여튼 이 언론들이 별로 관심이 없네요.
아, 관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네. 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뭐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말씀드린 일반적인 그런 어떤 흔한 일이 아니에요. 예,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말하는 걸 열심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정치부에서 네. 생산한 기사 생산 시스템이 네. 주로 이제 여당 출입, 야당 출입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받아 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언론이 잘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도 한번 하셨잖아요. 뭐 어쨌든 고발장 접수하면서 보도자료 다 뿌리고 했는데 그런데도 않습니다. 뭐 써주신 언론은 몇 군데 안 되는 아, 상황이죠. 참 중요한 말씀. 이태원 참사 얘기도 잠깐. 이번에 이제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 좀 처벌 대상이 됐다는 이제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와중에도 청와대 이전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썼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참사하고 청와대 이전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청와대 이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용산경찰서라는 곳이 그동안 뭐 이렇게 그 일종의 예전에 청와대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종로경찰서가 그 역할을 했고 네. 사실 종로경찰서장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청와대 외곽경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회 시 관리하고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용산경찰서로 부담이 넘어온 거죠. 그리고 뭐 아마 그런 거 관련된 준비나 체계도 잘 안 돼 있을 테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용산경찰서가 그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들을 다 지게 된 건데 사실은 만약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제가 생각에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 이전 비용 말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뭐 500억도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죠. 네. 그 500억으로 되는 일이 아닌가 500억이라고 네. 사실은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처음에 뭐 몇천억 들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니까 한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금액을 줄여가지고 발표해놓고 실제로는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예산을 막 끌어다가 막 전용해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뭐 참 그 자체도 문제고요. 그리고 어쨌든 결국 이제 대통령실 이전이 이 참사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대통령실 이전 안 했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지 그래 그나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말지 한 건데. 미국도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대통령이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어깨를 툭툭 쳐주는 얘기는 그건 상당히 좀 그게 그런 게 2차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유족들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그리고 또 이게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이 자체에 대한 정보도 지금 거의 그 비공개하거나 그 이름의 목록에서 이태원전 이름을 빼고 있다고 해요. 세월호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저도 이제 그 참사 일어나고 나서 정보 목록 검색부터 바로 해봐가지고 네. 몇 가지 이제 제목들이 뜨는데 그중에 영상구청에 청구한 자료들을 공개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그 방역 관련해서 뭐 근무한 준비하는 거라든지 간판 단속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저 목록에서 사실은 비공개로 분류돼 있어서 이제 청구는 안 해봤지만 목록에 보니까 뭐 마약류 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해서 검색이 되고 또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왜 마약 단속하는 인력은 현장에 사복 경찰들이 배치가 됐는데 왜 이렇게 인원 통제하고 교통 정리하고 이럴 수 있는 기동대는 배치가 안 됐는지 이게 저는 어쨌든 이게 좀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들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뭐 얘기 없이 그냥 밑에 있는 경찰들만 지금 때려잡는 식으로 네. 진행되고 있는 게 소방관들도 그렇고 굉장히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 이태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범죄를 생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점점점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면 볼수록 그래서 경찰이나 또 용산구청이나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축제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 근데 전혀 부청장도 바뀌면서 그렇고 그다음에 서장도 바뀌면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노하우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빈공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는 네.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국민은 저렇게 사람이 모이면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잠재적 참 이게 뭐 사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예방의 총괄 책임이 있는 네. 사람인데 사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뭐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재난 예방이나 이런 문제에 그리고 사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거 말고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이 재난 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장관이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고 후배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를 한다는 게 대통령이 저는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무거운 책임을 스스로들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대통령 스스로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글을 쓴 게 이게 참사의 책임이 이제는 대통령에게 옮겨가고 있다라고 저는 글을 썼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지금 이제 더 탐사하고 네. 민들레라는 매체가 같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개인정보 위반이라는 설도 있었고 또 한쪽은 유족들의 사전 동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세월이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유족들 스스로가 정보 공개, 희생자 명단 공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이게 희생자, 사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정부가 먼저 유가족들에게 사망자 명단을 공유하고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락하게 했다면 더 탐사나 민들레가 그걸 공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정부가 유가족들끼리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장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위로가 되고 서로 의지가 되는 건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전혀 정보도 없고 서로 어떤 사람들이 유가족인지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태.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야 되고 사진도 없고 그죠? 위패도 없는 이런 분향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들 중에 뭐 전혀 동의를 안 하는 분은 빼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다면 뭐 지금 언론이 이걸 공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좀 문제의 원인을 좀 저는 다시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와서 보면 그 유가족들끼리 모이는 것을 상당히 경계한 게 아닌가 저는 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게 같습니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나 이런 것들을 모실 때도 저 경기도 백악에다가 다치면 서울인데 지금 그게 유가족들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 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거기까지 보냈다는 것 자체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기획했던 사람은 진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희생자 명단을 행안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1차 비공개에 나와서 이의 신청, 개인정보 사망자에게 개인정보를 볼 수 없다는 그런 취지를 들어서 또 주소나 주민번호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름만으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등에 했더니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더니 지금 이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기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네. 아마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는데. 상당히 근데 본인들도 괴로울 겁니다. 지금쯤이면. 왜냐하면 지금 유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걸 이 시점에 기각될 경우는 또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죠. 아무튼 지금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여전히 법무부부터 쭉 봤지만 뭔가 감추고 은폐하는 데만 그리고 뒤에서 국민들 모르게 뭔가 자꾸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화를 자꾸 키우고 있는
그래서 두 분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운동을 하시는 것도 결국 정보 공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네. 뒤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 정부가 참 역행을 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아까 이제 처음에부터 이 얘기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가 농본이라는 단체 운영하시죠. 예. 그 단체도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농본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좀 예. 아시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는 예. 단체로 지금 또 대단히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제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작년 2월달에 이제 창립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원래 농촌으로 가서 기촌하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5년 좀 지났는데 완전히 기촌한 지 5년 좀 지났는데 이제 농촌으로 가니까 또 농촌에서 여러 가지 현안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 결국 알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개발이 되고 환경오염 시설들이 막 들어오는데 주민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공사하는 거 보고 알았다. 또 알게 됐을 때도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법이나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개발사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대처를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농본을 통해서 이제 활동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주민들에게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 그분들의 정보를 제가 찾아서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이제 그런 일들이 주로 이제 어떤 법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런 법제도의 문제점 고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가령 이제 얼마 전에 경상북도 영주에서 이제 영주가 원래도 이제 지금 그 공장이나 이런 대기오염 물질 배출한 시설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공기가 안 좋은 편입니다. 네. 우리가 시골은 공기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기가 별로 안 좋은 편인데 거기에 지금 또 폐기물에서 납을 이렇게 뽑아내는 어떤 또 납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절차 진행되는 것도 알려드리고 대처 방법도 알려드려가지고 얼마 전에 영주시가 그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했는데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월호 때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해양을 감시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었다면 세월호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해양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농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도시에 있고 맞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시민단체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단체고 저런 단체들을 좀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우리나라는 대도시 중심이기 때문에 참 우리 하 변호사님이 서울 경기에 사시다가 저기 내려가셔서 저런 활동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하고 그 사업 시험을 같이 보셨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든요.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 대검 검찰총장 엄청 사법연수원 27기. 저 그때 사법연수원에서도 서로 얼굴을 알고 지냈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냥 얼굴만 알았고요. 네. 이원석 총장은 그래도 좀 알고 지내고. 한동훈 장관은 그때도 이렇게 약간 세심 그때는 제가 기억나는 거 그냥 구정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얘기. 제가 아는 연수생한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되게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하고 기억이 워낙 안 나요. 노는 물이 달라가지고 저는 아. 그때도 뭐 참여대 자원봉사도 다니고 사법연수원에 계시면서도. 너무 노는 물이 달랐기 때문에. 네. 야, 그때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그런 인연도 있으신데 홍성에서 실제로 이런 시민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되는 나름의 어떤 생각 같은 것도 듣고 싶어요. 예. 저는 어쨌든 좀 사회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런 길을 가게 된 거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알던 친구가 참여연대에서 활동 간사나 하는 그 때문에 참여연대에 가서 이제 참여하게 되고 정보기 센터도 이제 참여연대에서 알게 된 우리 전진환 소장님이 또 정보기 센터 같은 전문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하게 되고 또 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란 게 결국에는 제가 이제 변호사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득권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삶보다는 좀 그래도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자 하게 되는 쪽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된 이유는 정말 이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네. 사실 제가 정보위 센터 할 때도 전진환 선생님한테 했던 말이 전진환 소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진환 소장님이 하고 싶어하고 필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같이 하는 거다. 전진환 때문에 같이 하는 거다라고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건 기억하실 텐데 본인의 몸을 또 이렇게 넘기시네요. 그 제가 이제 하 변호사님한테 좀 감동받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참여대 이제 처음 신입 간사 교육을 받을 때 그 저희 선배 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승수 변호사가 왜 저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아냐. 뭐라고 사법 연수원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은 줄 아냐. 제가 그 얘기 들어봤더니 저분이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사법연수지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검찰의 역사를 비판하는 그 글을 기고해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연대가 이제 사법감시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판사, 검사들의 판결이나 이 공소 이런 형태들을 이게 감시하는 걸 했는데 그걸 또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사법연수생이.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법연수원에서 큰 사업 문제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활동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법연수원에 이제 96년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제가 친구가 또 참여연대 간사였기 때문에 참여연대 가서 이제 갔더니 또 사법연수생들 와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동기 한 20명 이상이 그때 참여연대 가서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자원봉사 일 중에 하나가 사법감시지를 만드는 거 도와줬는데 그 사법연수원의 교수들이 이제 판사, 검사들 아닙니까? 근데 사법연수원 분위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참여연대 이제 그렇게 집단적으로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특히 사법감시지를 만드는 일까지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그때 사법감시지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판결도 비평하지만 뭐 판사들이 법정에서 그때는 반말하고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는데 뭐 그런 것도 막 쓰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사법연수생들끼리 잡지를 내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제가 맡은 게 검찰의 역사에 대해서 그때부터 악연이 있었어요. 네, 그 글을 쓰는 걸 맡았어요.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몇 명이 같이 팀을 짜가지고 했는데 검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한국 검찰의 이 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시녀처럼 잘못했던 것들을 쭉 이승만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좀 글을 썼죠. 써가지고 우리 그 연수원들끼리 하는 편집부 내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잡지 이제 인쇄하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법연수원은 원장 있고 부원장인데 원장은 판사하고 부원장은 검사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 사법연수원 그 검사장급이 가는 이제 그게 부원장인데 그 부원장이 이제 검사 출신 사법연수원 교수들을 다 소집했다는 거예요. 기급 소집해서 연수생들이 이런 거를 썼다 되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당장에 삭제하라고 해가지고 제 선배가 이제 편집장이었는데 편집장 한 선배가 이제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막 부원장이 막 긴급히 소집해가지고 도저히 이런 거를 쉽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한참 싸워가지고 어쨌든 약간 수정해서 쉽게 시켰습니다. 그 사법연수원에 들어간다는 이유가 사실 판사나 검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변호사님도 그때 판사나 검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판사, 검사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 무슨 글 쓴 거 가지고 그것도 없는 사실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냥 정리해서 보는데 그리고 판사, 검사라고 해도 사실은 외국은 판사 노조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 검사들이 아무리 판사, 검사들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표현의 자유도 너무 이제 좀 기득권적인 그렇게 많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연수원한테 검사 시보를 할 때 제 담당 지도검사뿐만 아니라 우리
제가 있던 검찰청에서는 다 저보고 그 타고난 검사다 이렇게 수사를 너무 잘해서. 사법 연수생이 이제 4개월 동안 검사실을 4개월 하는데 네. 제가 사건 인지 수사를 두 건인가 세 건을 네. 야. 아니, 선생님 인지 수사를 합니까? 인턴 기자가 무고만 두 건을 인지를 했어요. 무고만. 인턴 기자가 이렇게 만약에 특종을 하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래서 타고난 검사라고 했는데 네. 제가 사실 그런 일들 때문에 아예 그냥 판사 검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부터 아예 지원 안 하시고. 아예 지원도 안 하고 뭐 교수들이 저보고 지원하라는 말도 안 하죠. 성적은 제가 됐는데 아무도 제 지도 교수분 아무도 저한테 검사나 판사 우리 동기생들만이 하는 검사가 타고난 검사들 검사해라 지원해라 뭐 판사라도 지원해라 검사가 싫으면. 네. 근데 뭐 아무도 교수들은 아무도 아마 검사가 되셨으면 지금 이문정 검사 같은 그런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참여연대 상근 변호사로 계셨잖아요. 네. 그때도 변호사가 시민단체 상근으로 로펌에 네. 들어가고 줄선 시민단체 상근 같은 경우는 진짜 가시밖에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노동단체, 노조나 시민단체 상근 변호사가 많은데 그때는 없었고 이제 그리고 제가 2000년에 이제 그때 참여연대 상근 변호사 들어갔는데 되게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하는 변호사들 많았으니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이렇게 뭐 비상근으로 도와줘도 상근 변호사가 필요하다. 외국에도 많지 않냐. 근데 왜 우리는 상근 변호사가 없느냐.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누군가를 이제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게 되겠지.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항상 아니 왜냐면 이게 뭐 시민운동하는데 사실 시민운동이 굉장히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는데 이 돈 버는 일을 하고 병행하기는 제 스타일상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걸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게 두 가지 성격의 종류가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어서. 정관 변호사 만약에 이제 검사가 되셔서 정관 변호사한테도 1년에 수입이 수십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알고 계셨을 건데 그걸 알면서도 포기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걸 가치가 늦게 알아가지고 그때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이렇게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변호사님들이 상근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NGO라는 이런 데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되게 거칠었거든요. 참여연대나 이런 곳들은 거칠지 않고 아주 법논리적으로 정부나 또 상대편 변호사들 압도하는 그런 이제 논리들을 많이 구성했고, 또 제가 정보공개사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도 2호 이제 상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논평을 쓰거나 고소고발장 하나 쓰더라도 굉장히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잘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그걸 썼던 걸 한 번씩 보거든요. 웬만한 로펌에서 썼던 거 훨씬 더 저희가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글빨이 그때 네, 혼이 엄청났습니다. 네, 뭐 이렇게 오타 하나 있으면 당시에 사무처장한테 뭐 이렇게 서류를 집어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글솜씨가 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제가 거죠. 놀러 살았던 분이 그렇습니다. 정보 사업단 얘기도 하셨는데 변호사님도 그때 정보 사업단에 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혹시 뭐 기억나는 뭐 사례가 있으면 처음 사례가 있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이 9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그때 참여했는데 제가 변호사로 98년 2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여연대에서 정보공개 사업단을 네.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정보공개 청구하고 소송도 하고 막 이랬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뭐 그때 국정원도 상대로 하고 서울지방검찰청 상대로도 하고 뭐 국세청 상대로도 하고 여러 곳들을 상대로 뭐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소송도 했는데요. 그때 뭐 국세청 같은 경우는 하여튼 국세청에 결국 소송해가지고 소송 중에 국세청이 자료 공개하겠다고 해가지고 국세청 본청에 들어가서 캐비넷 다니는 소리 듣고 갔어요. 열람 신청을 하셔서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소송. 네, 소송에서 이제 자기들이 공개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개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캐비넷에 서류 넣어놓을 때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사무관이 캐비넷에 압수수색. 국세청 역사상 국세청 역사상 민간인이 들어가가지고 국세청 캐비넷 안에 있는 서류를 본 건 아마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야, 진짜 그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당시에 정보공개 소송이라는 것이 정보공개 제도 자체가 98년부터 도입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도 당시에 흔치 않았을 거예요. 판사들도 이게 몰랐을 거예요. 판사들이 충격받았죠. 그죠? 판사들도 이 정보공개법을 모르다가 그러니까요. 소송이 걸려서 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청구를 할 수 있고 공개 안 하면 누구나 다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렇죠. 판사들이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냐. 근데 법을 해석해 보니까 당연한 거고 또 뭐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외국도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때 납득하는 거죠. 이런 정보공개라는 제도가 외국에도 있고 이거는 누구나 다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 공개 안 하면 누구나 다 소송할 수 있구나. 어쨌든 처음에는 뭐 판사들도 굉장히 충격받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정착이 됐죠, 판사들도. 요즘에는 뭐 행정법원에 가보면 뭐 정보공개 사건 판사들이 아주 그 절차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다 진행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뭐 우왕좌왕하고 당시만 해도 정보공개 청구 당사자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많이 따져 물었어요. 네. 실제로. 할 수 있는 네. 왜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참여연대 전진한 간사라고 써서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참여연대 그 대표의 그 위임장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참여연대 전진하를 보내면 대표의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법인이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그 이후로부터 그냥 전진하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 제가 참여연대 주인지 알잖아요. 네. 네. 하도 많이 청구하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그런 또 관리가 없어지고 우리 하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정보공개 초반 판례들 이게 이제 구축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황무지와 같은 곳에 그렇죠. 네. 이번에 아스팔트를 가족들도 다 같이 한다. 네. 저 혼자 하면 안 되고 네. 여러 단체들 맞아요. 또그 지역 시민단체들은 또 많은 변호사님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같이 당시 소송도 하고 그 당시에 항공비 네트워크라고 해서 예, 있었죠. 전국 항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 단체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같이 청구도 하고 같이 소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 판례는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그때 많이 정리가 됐어요. 자, 시민 여러분 정말 저희가 왜 시조세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조세라고 이런 그 제도 하나하나가 진짜 이 변호사님 같은 선구자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이 정보공개 청구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화시키는 헌법 정신에 부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닐까. 그래서 하 변호사님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다가 우리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는 초석이 됩니다. 늘 존경합니다. 오늘 이런 귀하신 우리 시조세와 같은 하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나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들은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분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저 혼자 좋으면 안 돼요. 아니 저도 네. 반갑기도 하고 네. 오랜만에 배워가지고 네. 그리고 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시니까 네. 저도 큰 힘이 되고 하여튼 뭐 저도 청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청구를 해보려고 저도 계속 좀 한 번씩 자문 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또 바쁘신데 또 제가 또 언제든지 시간 되는 게 언제든지 싶어서. 연락 주시고 네. 하여튼 앞으로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생활 속에서 하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잘 모르는 것들, 내가 궁금한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법조인들도 그렇고 기자분들, 시민단체 계신 분들도 하성수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발표를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